안녕하세요. 단백질 독성과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이성배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디지스트 뇌인지과학 전공에서 전공 책임교수로 학과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들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게릭병, 그리고 헌팅턴병으로 대표되는 폴리큐 뇌질환, 그리고 광우병 등이 있습니다. 이들 퇴행성 뇌질환들은 환자 수가 노인 인구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는 현재 사회에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노인 인구의 약 10%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 사회에만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약 200만 명 정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퇴행성 뇌질환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병을 중단시키거나 병을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치료제들은 주로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제한적인 치료제들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퇴행성 뇌질환은 어떻게 발병하는 것일까요? 퇴행성 뇌질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바로 신경세포의 급격한 사멸입니다. 주로 퇴행성 뇌질환 후기에 관찰되는 현상인데요. 신경세포 사멸로 인해서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이름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런 신경세포 사멸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경세포 사멸이 과연 진짜 퇴행성 뇌질환의 주요한 발병 원인일까요? 신경세포 사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질병의 후기에 관찰되고 있습니다. 즉, 질병이 처음에 생겨나는 초기 단계에서는 신경세포 사멸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팅턴시병 생쥐 모델에서도 신경세포 사멸이 관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경병증, 즉 심텀들이 잘 보고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신경세포 초기에, 퇴행성 뇌질환 초기에 신경세포 사멸이 주요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신경세포 사멸은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의 또 다른 결과물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경세포 사멸 이외에 퇴행성 뇌질환의 주요한 발병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정상적인 신경세포에서는 복잡한 신경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웃하고 있는 신경세포와 시냅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냅스를 통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은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매우 중요한 작동 기전입니다. 그러면 퇴행성 뇌질환에서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적,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서 이웃하고 있는 신경세포와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신경세포가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경세포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퇴행성 뇌질환 초기에서는 신경세포의 사멸 여부보다는 신경세포가 형태적 기능적으로 얼마나 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초기 신경세포의 형태적, 기능적 이상을 유도하는 인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경세포가 죽었을 때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신경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형태적, 기능적으로만 이상을 겪고 있다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훨씬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세포 초기에 이처럼 퇴행성 뇌질환 초기에 신경세포의 이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자는 무엇일까요? 각 질병마다 특이적으로 작동하는 질병 특이적인 인자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흥미롭게도 이들 퇴행성 뇌질환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백질 독성, 프로테오톡시시티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단백질 독성은 환경적 또는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하는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기능 장애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 단백질의 축적은 단백질 독성을 야기해서 특히 퇴행성 뇌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들에서 관찰되는 축적되는 독성 단백질들은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또는 타우 단백질들이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파킨슨 병에서는 알파 시뉴클레인으로 이루어진 루이소포체라는 것이 생성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퇴행성 뇌질환들에서 각각 질병 특이적인 독성 단백질들이 축적돼서 단백질 독성을 이루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들은 정상적인 구조를 이루어야 그들의 원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백질들은 그 세포 내에서의 실수들로 인해서 미스폴디드 단백질, 그러니까 즉 불량 단백질들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 제네틱 인바이러먼탈 팩터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불량 단백질들이 생겨나게 되면 신경세포 외에도 일반적인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기전, 즉 프로테인 퀄리티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단백질들이 분해돼서 다시 리사이클링 되게 됩니다. 또는 몰레큘러 샤페론이라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처럼 잘못 구조가 형성된 미스폴디드 단백질이 정상적인 단백질로 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미스폴디드 단백질이 과량으로 생성되게 되거나 또는 세포 내에 있는 이런 방어 기전들이 망가지게 되면 이런 미스폴디드 불량 단백질들이 점점 축적되게 돼서 올리고머 그리고 점점 응집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폴리큐 질병의 경우 주로 핵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파킨슨병의 루이 바디는 세포질에 주로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 밖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퇴행성 뇌질환마다 질병 특이적으로 축적되는 단백질의 종류도 다르고 신경세포에서 축적되는 위치도 다르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현상은 바로 비정상적인 독성 단백질의 축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한 단백질 독성입니다. 이러한 단백질 독성이 퇴행성 뇌질환의 주요한 발병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동안 이러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2016년에 네이처라는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이 한 편 발표되었습니다. 아티클로 발표된 건데요. 이 아티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네이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을 아티클로 실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젠이라는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를 특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항체 치료제, 즉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을 개발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를 네이처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우 흥분을 했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인가. 근데 안타깝게도 2019년에 바이오젠 회사에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이 생각보다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이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과학자들과 사람들이 실망을 하였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미국 FDA에서 이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을 제한적인 용법으로 승인하는 그런 보고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아두카누맙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고 아직 이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즉 단백질 독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독성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현재의 치료적 접근은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단백질 독성을 제대로 극복하고 이를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해하고 바라본 단백질 독성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단백질 독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요. 이는 저희가 단백질 다이내믹스로 정의해서 단백질 다이내믹스, 즉 시간, 공간, 성질적인 이해를 통해서 단백질 독성을 제거하자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이해할 때 단백질은 하나의 단독적인 개체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대략 2만 개 정도의 단백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단백질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단백질 독성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단백질이 독성 단백질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또는 기능적으로 저해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이 그 독성 단백질 하나만의 이슈가 아니라 그들이 상호작용하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단백질 항상성 차원에서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백질, 독성 단백질이 망가졌을 때 그것만을 되돌리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된 전체 단백질 항상성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의 위치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흥미로운 것이 퇴행성 뇌질환에서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독성 단백질들이 정상적인 위치와 다른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축적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비정상적인 트랜슬로케이션, 이동 현상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루게릭병에서 주로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진 TDP43이라는 단백질은 RNA 바인딩 프로테인인데 원래 주로 핵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에 주로 축적되는 TDP43 단백질이 루게릭병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세포질로 이동하게 되고 세포질에서 과도하게 축적되는 현상이 바로 병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에서 비정상적인 트랜슬로케이션 현상이 주요한 프로테인 톡시시티의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왜 이러한 비정상적인 트랜슬로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작년에 연구 논문, 일라이프의 논문 발표를 통해서 이 루게릭병의 중요한 TDP43 단백질이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하고 다시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하는 이런 트랜스로케이션 현상을 조절하는 인자로 칼슘 이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고 칼슘의 하위 단계의 신호 전달계가 중요하게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저희가 세포 내에 있는 칼슘 농도 또는 그 칼슘을 매개하는 신호 전달계를 인위적으로 엔지니어링 함으로써 이런 TDP43 단백질의 로케이션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성 단백질들은 세포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축적돼서 결국에는 그 물에 녹지 않는 인솔루블한 애그리게이트, 응집체를 형성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로는 이처럼 독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독성 단백질 자체가 많아지고 축적되는 것은 모두 우리 몸에 독성을 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이 물에 녹는 형태인 솔루블 폼으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에 녹지 않는 인솔루블한 응집초로 존재하든지 독성 단백질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함풀한,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런 미스폴디드 불량 단백질들이 그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표적 단백질들을 트랩함으로써 이들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로스 오브 펑션을 유도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신경세포 안에서 굉장히 주요한 병리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러한 응집체가 많이 형성된 신경세포는 상대적으로 단백질 독성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런 응집체가 단백질 독성의 중요한 결과물일 수는 있지만 단백질 독성이 꼭 응집체의 양이나 형성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응집체 형성 자체가 신경세포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셀프 프로텍션, 즉 자기 방어 기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성 단백질이 매우 독성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신경세포는 이런 독성 단백질을 불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 세포 안에서 어디인가 그 응집체 형성을 하여서 이들이 그 신경세포 안에 있는 다른 단백질들과 상호작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에 근거하면 저희들이 독성 단백질에 의한 응집체를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치료적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응집체 형성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것이 퇴행성 뇌질환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아직 논문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헌팅턴시병 모델에서 저희가 이러한 응집체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인자를 전체 단백체, 프로테옴 상태에서 예측을 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저희가 양적으로 조절을 해보면 이러한 글루로 풀처럼 작동할 수 있는
응집체 조절 단백질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세포 내에서 그 헌팅턴 단백질의 응집체가 증가하게 되고 그와 반비례해서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세포 독성은 크게 감소한다는 현상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응집체 형성을 억제하거나 촉진함으로써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단백질 독성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작년에 보고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우리가 기존의 퇴행성 뇌질환의 병리 모델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성 단백질이 표적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의 기능 상실을 유도하게 되고 이러한 기능 상실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신경 독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발견한 새로운 사실은 이 퇴행성 뇌질환의 독성 단백질이 표적 단백질을 트랩을 하지만 이 표적 단백질 자체가 독성의 주요한 원인 인자가 아니라 이 표적 단백질이 억제하고 있는 또 다른 인자, 즉 잠재 독성 인자의 독성이 매우 중요할 수 있고, 즉 퇴행성 뇌질환 상황에서 앞선 모델처럼 억제되는 것이 주요한 병리 기전일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인자들이, 즉 잠재 독성 인자의 과활성화가 새로운 신경 독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존에 우리가 단백질 독성을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새로운 관점으로 점점 넓혀지는 것이 바로 이들 신경 독성, 퇴행성 뇌질환의 단백질 독성을 극복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백질 독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응집체를 형성하고 점점 올리고모, 멀티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구조적 특징이 중요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폴리큐 단백질, 헌팅턴병이 포함된 폴리큐 단백질은 그 응집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매우 랜덤한 응집체를 형성하고 그 응집체가 인솔루블한, 그러니까 물에 안 녹는 성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를 통한 구조적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엑스레이 구조를 위해서는 크리스탈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폴리큐 단백질에서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독성 단백질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응집체가 형성되고 독성을 띠게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런 독성 단백질을 퓨리파이, 즉 정제해서 관찰을 하거나 또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는 것이 제한적인 방법이었는데요. 다른 독성 단백질들처럼 이런 폴리큐 독성 단백질도 베타 시트 구조를 통해서 단백질 독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흥미롭게도 셀이라는 굉장히 좋은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이 발표된 거에 따르면 이러한 베타 시트 말고도 여러분들 전화선 옛날에 꼬이는 것처럼 콜드 코일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단백질 독성이 띄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대립되는 가설 중에서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연구를 통해서 여러 단백질의 구조적 베리언트, 그러니까 여러 다른 구조를 띌 수 있는 그런 구조체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실험해 본 결과 단백질 독성에, 폴리큐 독성 단백질의 단백질 독성에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콜드 코일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즉 콜드 코일 구조를 못 띄게 저희가 변형을 시키거나 콜드 코일 구조는 띌 수 있지만 베타 시트를 띄지 못하게 구조를 제작을 해보면 콜드 코일 구조가 유지될 때 세포 핵으로 축적되는 현상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신경세포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아니 신경세포의 사멸을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콜드 코일 구조와 비례해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아이디어들은 단백질 독성을 이루는 독성 단백질을 단순하게 제거하고 양을 줄이는 것이 주요 치료 전략이었습니다. 즉 정상 단백질이 독성화되기 전 단계에서 독성화되기 전에 그들의 발현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독성화가 이루어진 후에 그들의 분해나 제거를 촉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현재까지 매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독성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분해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는 새로운 이제 단백질 독성에 대한 이해는 단백질 독성의 다이내믹스에 기반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고, 독성 단백질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성질에 기반해서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이들의 독성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현재 제가 과제 책임자로 기초연구실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주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스트에 이제 저와 서진수 교수님 그리고 이병훈 교수님, 이영상 교수님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이 2019년도부터 기초연구실이라는 국가 과제를 받아서 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현재 퇴행성 뇌질환의 특이적인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개념들은 저희 연구단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연구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단백질 독성과 퇴행성 뇌질환이었는데요.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과학자의 꿈을 꾸고 있고 과학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나이가 여러분들의 진로를 고민하고 앞으로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 인생을 살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은 상당 부분 나는 과학자의 길을 갈 테야, 이런 꿈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의 주제에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과학자로서 성공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그런 발견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남들과 다른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도전적인 자세를 갖는 것인데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예스와 노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익힐 수 있고 여러분들 안에서 점점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른 시야를 갖는 것이고, 즉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야, 또는 남들이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시야를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도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thinking out of the box, 그러니까 즉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차이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과학자의 길을 꿈으로만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그 현실이 될 것이고, 세상에 정말 보탬이 되는 중요한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